제 얘기 들리시죠? 마이크 없어도 제 목소리 워낙 커서 쩌렁쩌렁하게 다 들릴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목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마이크를 써보겠습니다. 저는 대친 메스몽 원장 이혜준이고요. 제가 오늘 저희 어머님들, 아버님들, 아이들 데리고 과정별 문제집 고르기부터 마스터까지 아이들 입장에서 정말 싫겠죠. 듣고 나면 엄마가 저기 나온 문제집을 사서 풀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괜히 따라온다 싶을 거예요. 괜히 몰랐던 문제집까지 많이 알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20년 넘는 시간 동안 초등학생들에게 초, 중, 고 수학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대치동에서만 지금 이제 13년째 저희 브레누스 메스몽, 처음에는 브레누스를 시작한 메스몽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아이들만 많이 만난 게 아니라 그 20년 동안 아이들 못지않게 어머님들하고 엄청나게 친해지고 수다를 많이 떨어서 정말 많은 어머님들을 만났다고 자부하고요. 반드시 이제 제가 맞는 반들이 주로 제일 잘하는 반들이니까 잘하는 반만 맞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긴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아이들은 정말 매우 다양하고 제가 100명의 아이를 만났다면 100명의 다 다른 유형의 어머님들을 만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딱 특정한 어떤 틀로 막 잡아둘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은 정말 100명의 아이가 있으면 100개의 솔루션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을 만났다고 자부하고요. 원래 이제 수학교육 전공에다가 석사도 교육학으로 그다음에 현재는 영재교육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이제 논문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중에 언젠가 조만간 오은영 박사님처럼 영재교육학 박사 이해준입니다라고 소개할 날이 오지 않을까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력 없을까 막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나름 멘사 회원이고요. 공인학교 150 이상이 이제 가입하는 멘사 정회원이고 그 다음에 한국창의력 학회 이사로 재직 중이고요. 어쨌든 이런 활동을 하면서 대치 메스몽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은 저희가 2022년도에 수학 진짜 잘하는 아이는 읽고 씁니다라고 저희 대치 메스몽의 13년의 노하우를 담아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아까 나오셨던 홍성희 원장님, 그 다음에 저희 메스몽 처음에 창립자이신 박정희 원장님까지 셋이 같이 합작으로 만든 책이고요. 이 책 때문에 사실은 방송 활동을 올해 좀 여러 번 나갔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튜브도 한 2개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태까지 20년 동안 가르쳤던 아이들에 대한 또는 가르치면서 아이들 보면서 느꼈던 많은 노하우들을 담아가지고 아예 온라인 강좌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학부모 교육용 강좌도 개설해서 현재 강의가 오픈되어 있고요. 나름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궁금하시면 검색해보시면 저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것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제 사실 이렇게 전국 투어를 다니는 부분들도 여태까지 저희가 이렇게 책으로 보여드리고 영상에 잠깐 나가서 보여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학부모님을 교육하고 또 수학 동화 13년 동안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수업인데요. 시연을 해드리면서 지금 저희를 알리고 있는 올해 첫 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이제 제가 잠깐 보여드릴 게 뭐냐면 저희 학원 처음에 오픈했을 때 사진이에요. 저희 요 정도 규모에 요 정도 어머님들 모시고 설명했었어요. 조기에 서 계시는 분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박정희 원장님이시고요. 요 정도 규모였던 데서 이제 같이 의기투합해서 제주 수학축제를 2010년도에 같이 갔었는데 요 창립 멤버 7명이 출발을 같이 했었어요. 그 중에서 현재 5명이 근무 중이에요. 현재 메스몽, 대치 메스몽에서. 그쵸. 제가 오른쪽에 2번째 있는데, 그쵸. 그때만 해도 젊었어요. 13년 전. 어머님들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대치 메스몽에서 설명했던 영상이고, 이때만 해도 코로나가 없던 시절이라 뭔가 거리두기나 이런 거 없었죠. 그래서 아주 빡빡하게 부모님들 모셔놓고 설명했던 영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홍성희 원장님, 홍성희 원장님 젊어요. 머리숱이 일단 많아요. 딴 거보다. 이제 어머님들 정말 복도까지 앉아 계시는 여기 이제 불쌍한 영혼 친구 엄마 따라왔다가 영혼이 이제 탈출한 채로 저희 사진 찍는 쪽을 바라보고 있는 친구도 있기도 했고 이런 설명회를 또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가장 최근 사진인데 올 여름에 저희 대치 메스몽에서 이제 졸업을 했어요. 어떤 아이들이 저희가 매년 한 학년에 졸업하는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씩 되는데 그 아이들 졸업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 졸업장도 주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 안에 이제 아이들이 여태까지 했던 과정에 대한 노고들을 칭찬해주기도 하고 선물도 주고 하면서 졸업사진 찍어주고 이렇게 졸업을 했던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길을 걸어왔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국 투어 중이잖아요. 그래서
2주 전에 대구 갔었을 때 사진이에요. 그래서 홍 원장님이 이제 설명하신 영상이고 사진이고 홍 원장님 그때 거기서 아까 그 어머님도 여기서 오늘 선물 받으시는 어머니 꽤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아까 수학 진짜 잘하는 읽었습니다. 그 책 이제 사인 막 해주신 무슨 우리가 막 팬카페 같아요. 그래서 막 장난쳤었는데 이제 그런 사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부산에 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찍었던 자료화면이고요. 그때는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가 저기서 마스크를 벗고 이제 설명을 했던 이런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세 번째 주인, 김포에서 저희가 이제 투어하는 중이고요. 일단 이거는 또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걸어준 길이라고 제가 자랑스럽게 올려놨는데 사실 아이들 불려주고 올려둔 사진인데 제 얼굴까지 노출돼 버렸네요. 저희가 성대경시라고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제 전국 단위의 상대평가 시험이에요. 대치동 어머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시험, 아이들은 가장 힘들어하는 시험인데 성대경시나 KMC 같은데 1년에 보통이 아니죠. 저희가 이제 상대평가 시험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대상이 전국에 한 명이 나오거든요. 한 학년당 한 명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그 시험을 대상 받은 아이 12명을 배출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상 14명, 금상은 전국에 3명 줘요. 한 학년에. 그리고 은상은 전국에 10명 나오는데 이제 여태까지 13년 동안 누적받은 아이들이 이제 51명인 거고 동상 83명, 동상은 20등이 아니죠. 20명이죠. 앞에서부터 이제 1명, 3명, 10명이니까 등수로 따지면 한 30등 안에 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려상은 시험 쳤던 아이들 중에 한 15%까지 주는 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장려상은 이제 346명으로 적었는데 장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한 인원수는 아니에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뭐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장려상 같은 경우에 어머님들이 잘 안 알려주세요. 저희한테. 이유는 뭐야 라고 하시면 저희가 보기엔 대단하잖아요. 상이 15% 안에 들었으니까. 그리고 장려상 못 받던 친구들은 장려상 받게 된 것만으로 정말 즐거운데도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은상이나 금상, 동상 받았던 친구들은 장려상 받으면 이제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적이. 그러니까 알려주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장려상 같은 경우에 정확한 집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요거보다 인원수가 더 많지 않을까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이제 요 정도로 아이들을 배출했고요. 그 다음 2021년 대입 성적 제가 서울대 이공계 9명을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2010년도 저희 사진이에요. 2010년도 아니죠. 2011년도. 왜냐면 2010년도에 오픈하고 처음으로 경시반을 뽑아서 2011년도에 그 아이들 데리고 찍은 사진이에요. 3학년이고요. 3학년이라는 건 10살인 거죠. 그럼 2021년도에 이 아이들은 20세가 되었겠죠. 그래서 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르쳤던 아이들 나이대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소위 말해서 입시 성적이나 입결이라고 하는 것들을 뭔가 이렇게 공개해드리는 어떤 시점이 되게 늦어진 이유가 아이들이 커야 되니까 10년을 기다렸어요, 정말. 그래서 10년 동안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고요. 근데 불행히도 이제, 불행이란 말은 좀 그래서 여기 있는 5명 친구들 중에 한 친구는 연락이 안 되고요. 나머지 4친구는 연락이 되는데 이제 여기가 제가 가르쳤던 반 중에 첫 번째 반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반, 세 번째 반이 그때 당시 존재했고 한 5명씩 존재하는 반인데 그런 아이들 중에서 동시에 서울대 이공계를 붙은 아이들이 9명이라고 저희가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공계는 9명이고 의대 붙은 애, 서울대 의대 붙은 애 1명 있고요. 연대 의대 붙은 애 또 하나 있고요. 아예 다른 쪽으로 또 저희가 이렇게 그 아이한테 미안하지만 이제 밖에서 얘기하지 않는 학교를 간 친구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서울대 이공계를 왜 갔냐라고 물으시면 이게 다 수학 동아의 힘이거든요. 아까 홍성현 원장님이 수업해주신 그런 수학 동화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다 보니까 수학에 대한 사랑, 과학에 대한 사랑이 남달라요. 어렸을 때부터 10살 때, 11살 때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접하면서 수학에 대한 꿈을 키웠던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들 말씀으로는 의대 가자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의사, 표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공대를 가서 스티브 잡스가 돼보겠다 이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나간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또 커나가는 모습도 계속 궁금해하는 참이긴 해요. 대학 갔다고 사실 인생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변할지 정말 이 중에서 필지 메달을 받아줄 아이가 나오지 않을까로 저희 내심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적어놓은 건 뭐냐면 이제 여기도 아마 마찬가지일 건데 영재원들이 존재하잖아요. 교육청 영재원도 있고 대학부설 영재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영재원이라든지 이런 경시대회라든지 또는 저희 경시반 친구들이 보통 졸업하고 나면 초등 때 중고등 KMO를 치거든요. KMO가 뭐야 라고 물으시면 한국수학올림피아드라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IMO라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하는 수학대회가 있어요. 그런 대회에 나가서 상 받는 아이들이 보통 여기에서 입상을 하고 본선이 IMO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회 나가서 메달상을 받아준다거나 영재고나 과학고나 민사고나 하나고들 뭐 이런 고등학교 입학하고 제가 이런 식으로 저희 자랑을 하는 이유가 뭐야라고 한다면 아직 저희를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13년 동안 아이들을 잘 키워서 잘 보내고 있으니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자랑거리가 되면서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믿음이 또 가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원래 되게 내가 낯뜨겁게 그러니까 저희 자랑을 잘 못하는 과였는데 올해부터는 좀 많이 컨셉을 바꿨어요. 그래서 대놓고 노골적으로 자랑하고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제 자랑은 끝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3년 동안 저희가 아이들을 지도하고 또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여러 어떤 노하우들을 이제 정말 올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 비법을 공개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주의 학부모 교육을 제가 맡아서 홍성 원장님이 매번 수학동화 시연해 주시고 제가 2부를 맡아서 부모님들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주에서는 제가 선행학습하고 심화학습 노하우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서는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데 있어서 공부 습관을 어떻게 잡아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오늘 그 세 번째 주에서는 문제집 고르기에서 마스터까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고 다음 주에는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만나시는 어떤 수학 언덕이라고 제가 명명하긴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 왜 아이들 어머님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아이가 선생님 수학 문제 풀 때 식을 안 써요. 근데 식을 안 써서 틀려서 너 이거 틀렸지? 라고 하면 또 바로 고치긴 해요. 그럼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얘는 왜 이렇게 식을 안 쓸까요? 이런 얘기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뭔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슬럼프에 빠졌다거나 지금 뭔가 공부시킨 데 있어서 이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유독 어려워하는데 이것들을 마스터시키기 위해서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아이를 지도하다 보면 만나지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있으세요. 그것들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다음 주에 대전에서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 주에는 마포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라고 하면 정말 마음을 얻어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수학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서 아이에게 어떤 식으로 길을 안내해 줄 것인가 부모님들의 많은 고민거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5주 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앞에 했던 두 강의도 사실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5주 강의가 딱 끝난 다음에 이 모든 강의들을 지금 다 찍고 있는 요 카메라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다 올려서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대구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나중에 마포까지 이렇게 가실 수도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영상으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시리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 김포에서 문제집 고르기부터 마스터까지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가 이 주제를 잡으면서 궁금한 게 아마 부모님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수학을 문제로만 해결하려고 할까요? 실제로 어머님들도 우리 수학 공부하자라고 아이에게 말하시면 문제집부터 가주지 않으세요? 물론 책을 읽히시는 어머님도 계시겠지만 대부분들은 아마 우리 수학 공부 좀 해볼까라고 하면 아이하고 서점에 가서 문제집을 골라오실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 아이들 평가하는 데 있어서 뭘로 평가해요? 주로 문제로 평가하는 거죠. 심지어 대입도 마찬가지. 어때요? 아직은 아이들에 대한 어떤 수학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다 뭘로 하나요? 문제를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수학 교육이 아직도 이렇게 문제집을 푸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받아들이고 있다의 가장 큰 문제는 평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로 아이를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세상은 바뀌고 있어요. 어머님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세부특기라든지 그 다음에 소논문이라든지 수학 독서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중고등 수학에서 아이들 평가하는 것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은 달라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엔요. 수학 문제집이 없어지기까지는 몇백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역사와 전통이 너무 강해서 이게 당장 우리가 사는 동안 완벽하게 없어지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땐 바뀌고 있을 거고 얘네가 바꿔줄 거라 전 믿어요. 왜? 이 아이들은 우리하고 다른 교육을 지금 받고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는 수학 문제집 없이도 수학에 대해서 뭔가 평가할 일이 있다면 평가하거나 꼭 평가하지 않더라도 그냥 수학이 삶에 젖어있는 세상에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제 생전에 못 볼 수 있어도. 아무튼 그래서 그때까지는 문제를 잘 풀어내는 것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문제집 고르기부터 한번 제가 가볼게요. 일단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게 뭐냐면 제가 20년 전에 초등수학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썼던 문제집들이에요. 물론 해법 수학은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사진이 없었고 최근 사진을 썼는데 정말 딱 요 정도였어요. 서너 개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개념 원리거나 큐브가 아니에요. 원래는 큐브라는 제 이름이 중요한 게 동화 수학이에요. 동화 출판사로 말하는 출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딤돌이라고 말하는 저희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해법. 한 요 정도 출판사 4개가 그냥 요 정도 문제집 4개, 서너 개 정도만 고르면 됐었어요, 정말. 그 중에서 내가 어떤 문제집을 선택해서 나갈 것이냐 정도만 하면 됐었는데 요새는요. 진짜 많아. 읽을 수도 없어요. 이거 제가 서점에 가서요.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와요. 사진을 찍어봤어요. 그래서 도대체 문제집이 뭐가 있을까라고 다 적다 포기했어요. 다 못 적겠어요. 너무 많아서. 도대체 이 문제집도 보시면 질리지 않으세요? 우리 왜 그 유명한 실험 있죠? 잼 실험. 왜 잼을 30가지 넘는 잼을 주고 골라봐라라면 사람들이 못 고른다며요. 근데 한 6가지 주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고르라면 오히려 선택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잘 고른다는 거죠. 정말 딱 보면 제가 이 문제집들 이런 거 보러 서점에 가면요. 옆에 이제 어머님하고 아이가 같이 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세요. 뭐가 좋을까? 넌 뭐 풀고 싶니? 아니면 이게 좋다는 데서 막 꺼내보시고 펼쳐보시고 옆에 막 근질거려. 어머니 그거 안 좋아요. 막 이런 얘기 해주고 싶기도 하고. 제가 가서 아는 채고 싶긴 하지만 아는 채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넌지시 보면 어머님들도 진짜 힘들어하시는 게 느껴져요. 질릴 정도로 문제집이 많아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까 똑같은 화면인데 제가 색깔을 칠한 게 있어요. 이 문제집이 좋다는 건가? 아니요. 이 문제집이 같은 회사 거예요. 같은 회사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문제집 스타일이 비슷해요. 안에 들어가 보면. 물론 최강 TOT는 워낙에 좀 다른 유형이긴 한데 들여다보면 비슷비슷한 것. 이런 식으로 제가 출판사를 묶잖아요. 그럼 출판사가 아까와 똑같이 서너 개를 묶여버려요. 되게 다양해 보이긴 하는데 서너 개보다는 좀 많긴 하겠으나 결국에는 한 문제집에서 여러 시리즈를 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일단은 제가 초등 문제집을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해봤어요. 자, 뭐야 라고 하시면 많이 들어보신 교과형 문제집들. 아까 천재나 동화나 디딤돌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교과형 문제집이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1031 팩토, 3% 올림피아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사고력 문제집이라고 소위 말하는 저희가 부르는. 그 다음 왼쪽에 있는 것들이 우리 4, 4분면으로 따지자면 3, 4분면에 있는 건데요. 문제 해결의 길잡이라든지 그 다음에 TOT 수학, 능률에서 요즘 나오는 수능까지 이게 되게 핫하대요.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어머님들이 수능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너무 좋아하신대. 근데 문제집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교과 사고력 문제집 유형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밥바 시리즈, 제목 정말 끝내주는 것 같아요. 바쁜 초등학생을 위한 빠른 수학 이런 거더라고요. 이거 좋아. 네, 기타는 또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센 연산. 센이 이제 워낙 유명한 문제집인데 이제는 연산책까지 내더라고요. 그랬더니만 또 디딤돌에서도 연산책이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초등 문제집을 우리가 푼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 4가지 영역 중에 하나를 풀리고 계실 가능성이 많으세요. 난 이거 아니고 학습지 시키는데요 라고 하시면 이제 연산 문제집 쪽에 가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 4개가 왜 분류가 되어 있을까가 또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이 문제집들마다 목적이 있어요. 제가 목적을 간략하게 정리해봤는데 간략했더니 이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읽으시려면 네, 웬만큼 시력이 좋지 않으시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교과 문제집은 목적이 뭐냐라고 보시면 부모님들 보면 이것 때문에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학교 시험 잘 쳐야죠. 학교 수업 가서 잘 따라가야죠. 교과 선행을 시켜야 되는데 막막하니까 이 문제집으로 선택했어요. 아니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복습시키려고 최상위를 선택했어요. 라든지 이런 교과형 문제집들을 선택하실 때 이런 목적으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엇을 위한 목적인지 분명히 밝히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학교 시험 만점을 받기 위해서 최상위를 풀려야 되냐? 절대 아니거든요.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최상위를 풀려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대치동이나 뭔가 핫하다는 수학학원 가면 다 최상위 정도 수준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또 뒤에 좀 이따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 사실 문제집 선택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교과 문제집조차도. 사고력 문제집은 아까 제가 보였던 1031이라든지 아까 제가 팩터나 이런 거 잠깐 얘기 드린 건데 소위 말해서 사고력 문제집들을 언제 많이 풀리시냐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많이 풀리세요. 사고력을 키우려고. 사고력이 안 키워져요. 사고력 문제집은. 왜요? 사고력 문제집은 타이틀만 사고력 문제집이에요. 안에 까고 들어가면 사고력 문제집은 뭐냐면 문제 해결 전략 학습 문제집이에요. 근데 왜 사고력 문제집이라고 불러요? 라고 한다면 네이밍을 정말 잘 지은 거예요. 좋아 보이잖아요. 우리 뭐든지 영재자 들어가면 좋아 보이고 저희도 수업 영재로 적어놨어요. 네, 아무튼 영재나 대치동 이런 말 들어가면 되게 좋아 보이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고력이란 단어 자체가 가져다 준 어머님들 로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력 문제집들이 사고력 문제집이란 타이틀을 달고 있긴 한데 사고력을 길러주기보다는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는 교재가 맞아요. 정확하게는. 근데 문제 해결 전략이라고 하면 되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 그냥 문제 풀리는 것 같고 별론데 사고력 문제 좀 왠지 사고 힘을 키워주는 것 같잖아. 그쵸? 이게 정말 이게 언어가 가져다 주는 오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문제 해결 전략은요, 사실은 문제 해결 전략 문제집을 풀어서 길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 문제집을 풀어도 길러져요. 그 제가 어머님들 늘 얘기 드리는 게 문제 해결 전략을 키우시려고 사고력 문제집을 반드시 푸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사고력 문제집들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집들은 다 펼쳐보면 어떤 거냐면 주제별로 나눠서 전략이 적혀 있어요. 표 그려서 문제 해결하기, 거꾸로 문제 풀기, 예상하기 이런 식으로 주제가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같은 문제집들, 그러니까 문제집 이름이 다를 뿐이지 내용을 까고 들어가면 대부분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고력 문제집을 안 풀고도 수학 잘할 수 있다 없다? 제가 아까 답을 잠깐 드린 것 같은데요. 사고력 문제집 안 풀고도 충분히 수학 잘하는 애들 많고요. 반드시 풀어야 되는 사고력 문제집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풀리냐라고 하시면 왠지 1학년 때부터 내가 교과형 문제 풀리고 있으면 좀 후져 보이거든요. 내가 1학년짜리 데리고 1학년 기본교재 풀리고 응용문제 풀리고 심화교재 풀리면 1학년 수학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내가 너무했나라고 하니까 사고력 문제집 같은 걸 풀리면서 사고를 키우자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해결 전략을 키워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에게 말씀드려요. 사고력 문제집 그럼 풀리지 말까요? 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어머님.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시는 데 있어서 교과형 문제집보다는 사고력 문제집이 폭넓게 사고하는 부분이 폭넓게 생각해 봐야 되고 문제 해결 전략을 배우는 건 맞으니까 교과형 문제보단 저학년 때 나을 수도 있어요. 다만 너무 여러 개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 풀리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소위 말해서 요즘 이렇게 어머님들이 이렇게 교육 지침서라고 나오는 책들 보면 예를 들면 뭐 1031 뭘 풀렸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가 뭘 풀렸다가 이렇게 막 시리즈로 모든 걸 다 풀어야만 아이가 사고력이 좋아질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로드맵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로드맵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아이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유형이 다른데 반드시 그 흐름대로 가다가 아이는 사고력 문제집이라면 끔찍해하고 싫어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푸는 걸 좋아하는 애지만 이런 문제 푸는 거 안 좋아하는 애가 더 많거든요. 차라리 그냥 나는 교과형 문제 풀고 싶은 애들, 그냥 학교 시험 정도 수준만 풀고 싶은데 이런 문제들은 뭘 풀라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엄마가 맨날 생각해 보래. 앞에 있는 주제 설명 읽어보고 다 풀 수 있다고 그래. 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집들의 흐름을 다 따라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꼭 풀리겠다라고 하면 한 시리즈 한 개 정도만 시키시면 돼요. 예를 들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1031 뭐 초급이면 초급 아니면 1031 인문이면 그냥 한 시리즈 ABCD 정도만 풀리시면 ABCD가 난이도 아닌 거 아시죠, 어머님들? ABCD는 그냥 영역별 나눔이거든요. 그냥 내 영역 정도만 풀리시고 한 번 다 끝내시면 문제 해결 전략을 따로 배울 필요가 특별히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학년 올라가서 다른 문제 풀다 많이 터득한다니까요. 아니면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것 중에 3% 올림피아드라는 책이 있어요. 3% 올림피아드가 내용이 조금 더 어려운 건 맞는데 거기 나오는 36강 정도를 그러니까 1과정에 36강, 2과정 36강 이런 식으로 단계마다 36강씩 다 있는 건데 거기는 정도만 공부시키셔도 충분히 아이들이 배워야 될 문제 해결 전략은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고력 문제집에 목숨 걸지 않으셔도 돼요. 교과 사고력 문제집은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해길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문제 해결의 길잡이. 네, 아이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글밥이 되게 많거든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선행용 교재로는 정말 별로고요. 복습용 교재로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학기 끝나신 다음에 문해길 정도를 아이에게 너 스스로 한번 풀어볼래? 라고 던져보셔도 물론 아이들이 척척 푼다는 뜻은 아닌데 최소한 그 학기를 지났다면 풀만한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와요. 단점이 있어요. 단원이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A 입장에서 이게 지금 소수 내용이야. 이게 분수가 나오는 거야. 뭔지 모르고 그냥 풀어야 돼요.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틀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융합해서 볼 수 있는 부분에선 장점이 돼요. 그리고 꾸준히 문제 해결의 길잡이란 그 책을 복습용으로만 선택하셔도 초등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은 다 채워져요. 진짜로. 근데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선택 안 하세요. 이유는 뭐라고 하면 방학 같은 데 복습하시기보다 선행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다음 거 하시고 싶어 하셔서 복습을 등한시 하거든요. 근데 초등 저학년 때 특히나 제가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아직 선행이 급하지 않은 나이 때는 이런 것들을 풀려주시면서 복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연산 문제집은 정말 연산은 도구일 뿐이거든요. 자칫 연산에 너무 함몰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연산을 방치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연산을 못하면 사고력이 엄청 좋은 애들도 문제 답을 못 맞춰요. 계산을 하다가 틀리거든요. 그리고 저희 나라 수학은 아직까지는 계산을 평가를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계산 과정이래. 그냥 서술을 잘하고 과정식을 잘 쓰고 나면 맞는 거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것들 저희 나라는 소수 5자리 나누기 3자리를 해서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것까지를 해야지 답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겨우 과히 이렇게 좋은 평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평가를 하냐고 물으시면 제가 정말 저희 입에 발린 레파토리 있잖아요. 사람은 많고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평가할 수 있는 뚜렷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치사스럽게라도 연산을 평가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평가들이 계속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연산을 완전히 방치할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꼭 어머님들에게 연산 좀 시켜주세요 많이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어떤 아이가 있냐면 연산을 정말 싫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연산하는 것 자체를. 그냥 뭔가 식을 세우고 읽어봐 생각해봐는 잘하는데 연산만 들어가면 짜증내고 싫어하는 경우는 저는 굳이 초등 때 이렇게 막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복잡한 나누기를 마스터해야만 그 다음 과정 넘어가고 그렇게 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해주셔도 된다고 조금 더 과감해지시라고. 왜냐하면 중고등 수학은 그렇게 복잡한 연산 안 나와요. 그렇게까지 복잡한 것들은. 그래서 연산 문제집을 선택하실 때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제가 뒤에 가면 또 연산 문제집에서 어머님들 많이 드리는 말씀이 언제쯤 연산 문제집을 졸업해도 되나를 또 물으세요. 그럼 제가 이때쯤 졸업하세요라고 드리는 솔루션이 있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초등 수학 난이도를 제가 이거 아직 2페이지 있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에 제일 유명한 것들 뭐 천재, 그 다음에 디딤돌, 동화 같은 걸 넣어본 건데 난이도 1부터 난도라고 요즘 바뀌었으니까 난도 1부터 난도 9까지 제가 분석해서 배치한 표예요. 네, 보시면 아까 최상이라고 불렀던 그 교재가 난도 7쯤에 있는, 그러니까 9까지 있을 때 난도 7이면 상 교재인 거죠. 다만 이제 상상은 아닌 거고 최상위 풀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아이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도 꽤 있어요. 뒤에 가면 아이가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 골고루 섞여 있는 거고요. 최상위 사고력 같은 데 가면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문제 하는 문제 진짜 많거든요. 아울러 이제 최강 TOT라고 하는 문제는 그 문제보다 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어머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중에서 그러니까 난도 4 정도에 있는 문제 정도 있죠. 요 정도면 아이가 뭔가 배웠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어떤 과정을 잘 이해했는가를 점검하신 데 있어서 난도 4, 5 정도면 충분해요. 5, 6 정도로 올라가는 것들은 더 심화를 요구할 때 해볼 수 있는 것들인 거예요. 이게 지금 첫 페이지에 제가 배치해 놓은 표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는 우리 왕수학이라고 부르는, 우리 지금 어머님들 중에 아시는 어머님도 있을 수 있는, 지금은 거의 단종되다시피 한, 예전에 한동안 왕수학이 진짜 핫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왕수학에서 나온 교재들을 또 난도로 분류해봤는데 이 교재가 또 장난이 아니게 마지막에 단계 어려워요. 그래서 저 책은 거의 잘 안 나와 있어요. 서점에 가면 잘 찾지도 못해요. 그리고 요즘은 또 신사고나 비상이나 미래인이 다 중등 문제집에서 나온 문제집인 거 아시죠? 중등 문제집 회사들 입장에서는 초등 시장이 아까운 거예요. 왜 아깝냐라고 한다면 중등 고등에 되게 유명한 어떤 유명사례가 없고 어머님들이 그 교재가 되게 유명하다는데 왜 초등은 없지? 라고 반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초등 문제집을 얘네가 냈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초등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그닥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거 나중에 녹화해서 우리 어제 올린다고 그랬는데 관계자가 보시면 요거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집 때 우리가 알만한 것들을 다 난도별로 제가 구분해 놓은 거고요. 혹시나 이제 아이들 지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십사 싶어서 사실 미래에는 맞다. 중등 문제집 만드는 회사가 아닌데 얘네 문제 해결 기자면 오랫동안 잘 내고 있는 회사인데 제가 말을 잘못한 거고요. 이 부분은 EBS 만점왕 같은 경우는 정말 EBS에서 만든 초등 교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문제 해결의 길잡이가 사실 원리 심화 2개가 있는데 원리 심화가 난이도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뭐가 달라라고 하시면 원리는 조금 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이에게 문제를 지도해줘요. 얘는 딱 질문해주고 답을 내야 되는데 얘는 왜 그런 거 있죠. 중간중간에 아이에게 물어봐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원리에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원리를 풀리고 심화를 풀리라고 물으시면 절대 그렇지 않고요. 원리나 심화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푸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아까 제가 그 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이하고 선행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잠깐 화면 돌아가 볼게요. 선행을 할 때는 난도 한 3 정도나 요 정도에서 선행을 해도 충분하고 심화를 푼다면 난도 6이나 요 정도까지 보는데 굳이 우리 아이에게 지금 당장 심화를 100%까지 다 할 게 아니라면 난도 4, 5쯤에서 멈추셔도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표를 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집이 좋으냐고 많이 물어보시면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 그 밥에 그 나물이야. 다 똑같은 문제예요, 어머니. 돌고 돌아요, 수학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거든요.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풀 건 다 풀게 되니까 내가 옆집 애가 이런 문제집 푼다는데 우리 애는 요거밖에 안 풀었는데 저것도 풀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굳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초등을 그렇게 문제집으로 뭔가 이렇게 딱 규정 지으셔서 이걸 풀어야만 하고 저걸 풀어야만 하고 저걸 풀어야만 이렇게 초등을 생각하시면 아이는 계속 문제에 함몰되는 애가 돼버려요. 수학은 문제를 푸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특히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애들은 문제를 푸는 수학을 지겨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평가가 문제니까 언젠가 문제집을 풀어야 되잖아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많이 길들여 놓으면 잘 풀겠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많이 길들여진 애들은 빠나이죠. 그러니까 문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이런 거죠. 저 이런 거는 배운 적이 없는데요. 문제집에서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학년이 올라갔을 때 문제집을 디밀어야 되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보통 저는 그걸 5, 6학년 때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까지는 너무 기본 응용 심화, 기본 응용 심화 이런 식으로 돌리시는 걸 저는 반대하는 편이에요. 그냥 한 단계에 한 권 정도씩만 시키시면서 나는 선행을 선택하겠어라고 하시면 선행만, 나는 복습을 선택하겠다고 하시면 복습 쪽으로만, 그리고 가벼운 선행 정도는 연산 정도만 해주시면서 끌고 가시는 게 낫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응용 심화 다 풀리면서 가시면 아이가 너무 빨리 지쳐나가 떨어져요. 이제 문제집 마스터는 뭐냐면 문제집을 막상 풀릴 때 이런 걸 내가 힌트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답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되게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 어머나 어떻게 해요? 12시 10분이에요. 30분 전에 맞춰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은 아이들하고 항상 문제집을 처음 시작하실 땐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게 어머님 처음에는 양으로 승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 한 달은 다 끝내. 언제 끝내요? 그러지 마시고 시간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돼요. 우리 30분만 해보자. 한쪽이 돼도 괜찮아요. 두 쪽이 돼도 괜찮아요. 우리 오늘은 15분만 해보자. 시간이 먼저가 돼야 돼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시간이 길들여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양으로 정해줘도 돼요. 우리 이번에 3쪽 풀어볼까? 라든지 우리 한 단원 풀어볼까? 라든지 그런 식으로 스케줄링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는 보통 어머님들에게 한 학기를 나갈 때, 그러니까 한 학기라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4학년 1학기를 나가겠다 라고 하시면 생물학적 우리가 실제 사는 개월수로 따졌을 때 한 3개월 정도로 잡으시면 무난하다고 봐져요. 3개월 정도 안에 내가 아이하고 요 한 과정을 끝내겠다라고 잡으시면 무난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초 5과정부터는 집에서 지도하시기 되게 쉽지 않으세요. 이유가 뭐야라고 하시면 초 5과정 심화들은 중등 문제가 정말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초등학교 스타일로 가르치시게 안 되고 본인이 예전에 배웠던 중등 스타일 자꾸 도입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문제를 펼쳐보면 이게 초등 과정에 나왔으니까 초등 문제가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중등 설명 없이 초등으로 가능해? 라고 하셔서 답지를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 있어요? 다 네모를 써서 방정식 풀어놨어요. 이럴 거면 방정식 풀지 왜 초등이라고 내려왔어? 라고 하시면 문제집 회사들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거죠. 왜? 문제집 회사들은 가장 어려운 문제집을 누가 만들었느냐? 어느 회사 문제집이 가장 어렵다더라? 엄마들이 어려운 문제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네 프라이드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뭔가 좀 더 어렵게 내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위에서 그냥 끌고 내려오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초등학교 5, 6학년 심화 문제집을 딱 펼치면 토 나와요. 초등학교 애들이 초등학교 심화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실제로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최상위를 풀리다 보면 중학교 2학년 2학기를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2학기부터 중등을 배운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되겠네라고 하기엔 너무 어렵다니까요. 어렵다는 이유는 제가 이제 애들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어렵다는 게요. 그냥 문제가 어려워가 아니고요. 지금 요 정도 나이대나 요 정도 지식만 갖고는 생각의 폭을 펼쳐내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해는 해요. 설명해주면 알아듣는데 다음번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과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머님들께 5, 6학년 선행 나갈 때는 디딤돌 기본 응용 정도만 풀리셔도 충분히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드려요. 그럼 이제 걱정하신 게 그거거든요. 나중에 중등 가서 못하지 않을까요? 초등을 이렇게 지금 심화를 안 했는데라고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응용 정도도 초등학교 5, 6학년부터는 심화 문제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고 어떤 걸로 받아주시면 되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심화라고 해봤자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은 중간 난이도 문제만 풀어도 초등 애들 입장에서는 선행 과정으로 따지면 너무 어려운 거죠. 심지어 어떤 경우도 많아요. 5학년 아이인데 5학년 문제집 중간 난이도 줘도 어렵다고 느껴요. 그 정도로 문제집들이 진짜 어렵게 편성돼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거를 꼭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나 물으시면 제가 뒤에 가면 심화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심화를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의 환상 속에는 뭐냐면 심화를 아이가 생각해서 맞추길 바라거든요. 못해요. 가르쳐줘야 된다고요. 심화조차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습용 교재를 갖고 선행을 시키기 때문에 애들이 힘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그 말을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애들이 문제가 뭔 뜻인지 모를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정말.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다음에 어머님들 늘 말씀드려요. 어머님 애들이 문제가 뭔 뜻인지도 모르는데 너 혼자 생각해봐라고 하시기보다는 개념 부분은 같이 읽어주고 설명해 주셔도 돼요 라고 말씀드려요. 우리 다들 그런 강박이 있거든요. 설명해 주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설명을 너무 안 해주시고 싶은. 근데 애들은 아직 초짜거든요. 문제집 초짜들. 그러니까 문제가 뭔 뜻인지 모를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는 개념을 읽어주시고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는 생각의 훈련도 같이 따라가 주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로 들어가서는 스스로 고민해보게 두시는 게 맞긴 해요. 그런데 이제 옆에서 우리 막 틀리면 달달달 나부터도 막 불안하잖아. 저거 아닌데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조금 맡겨두셔야 돼요. 틀려도 혼내지 않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얘들아 기억해. 엄마가 혼내면 뭐라고 해? 알았지? 선생님 혼내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우리 이를 악물고 하잖아. 다시 생각해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사실 엄마가 틀렸다고 하면서 표정을 싹 바꾸면 갑자기 문제를 되게 잘 읽으면서 갑자기 맞아져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아이 입장에서 이걸 맞추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한 절대절명의 사명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읽고 빨리 푼다고요. 왜? 빨리 풀고 놀아야죠. 근데 엄마가 틀렸다고 하고 째려보는 순간 갑자기 내가 틀렸나고 문제 다시 읽으면 왜 틀렸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럴 때 아이 스스로가 정말 왜 틀렸는지 생각해보는 게 생각 힘을 키우는데 제일 좋거든요. 우리가 너 여기 틀렸어 라고 지적해주지 않고 왜 틀렸는지 네가 한번 다시 생각해봐. 목소리 톤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분이 필요해요. 도와준다는 게 시간을 주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저는 딱 어머님들에게 얘기 드려요. 어머님 3번 이상 틀리는 건 설명해 주셔야 돼요. 저는 3번, 4번 틀리는 걸 다시 물론 애들 중에 그런 애 있어. 자기 10번을 세가지고 괜찮으니까 엄마 절대 도와주면 안 돼. 내가 맞출 테니까 절대 말하지 마.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땐 냅두셔야 돼요. 그럴 땐 냅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 마음이 있는 것, 내가 이거를 도전해보고 맞추겠다는 의욕이 있는 아이를 굳이 3번 틀리면 설명해 주는 선생님 설명해 주라고 했어요. 막 절대 바라지 않아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이거죠. 왜 3번째 틀리면 온몸을 비비꼬면서 나 모르겠는데 이러는 친구들은 설명해 주시는 게 맞아요. 나아요. 그 대신에 이거를 요 설명드린 것들은 따로 정리하고 오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아이 입장에서도 뭔가 자기에게 페널티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더 생각해보는 게 생기거든요. 끈기가. 제가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님들 환상인 거예요. 수학 문제집을 푸는 걸 좋아하는 아이는 제가 대충 20년 동안 만나보면 1년에 한두 명 없어요. 정말로요. 대부분 애들은 숙제니까 하고 선생님이나 엄마가 이거 뭔가 이렇게 몸에 밴 습관으로 이걸 풀게끔 계속 지도했기 때문에 푸는 거예요. 그리고 숙제라는 것은 꼭 해야 된다는 어떤 몸에 밴 좋은 습관 때문에 하는 거지 이걸 정말 즐겁고 재밌어서 푸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수학 동안은 대부분 즐거워요. 아까 홍성희 원장님이 주신 저런 수업, 물론 정수 이루셨으니까 단계가 좀 어려운 거였죠. 더 어린 단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들하고 수학 동화 수업 해보면 수학 동화 수업은 다 좋아요. 이유가 뭐야로? 문제 안 풀잖아요.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자기가 답이 틀렸어, 너 틀렸어로 얘기하지 않고 얘기를 들어주고요. 저희가 수학 동화 수업을 하게 되면 정말 네 생각은 어때? 넌 왜 그렇게 생각했어? 얘기하고 그럼 친구들끼리 막 얘기해. 그거 아닌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이럴 때 틀렸다고 뭐라고 하거나 너만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래? 선생님 할 때는 네가 얘기한 부분이 이런 것 같은데 그럼 이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아이가 계속 대화해 주거든요. 그래서 문제집 푸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도 수학 동화 수업은 되게 좋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수학 문제집 푸는 거 좋아하는 애가 10명 중에 1명이라면 수학 동화 좋아하는 애가 8, 9이라는 거죠. 초등 때부터 너무 많은 수학 문제에 함몰되지 않도록 제가 꼭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고의 힘은 문제집으로 길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고력 문제집 푼다고 애들 사고의 힘이 길러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문제 해결 전략을 배울 뿐이에요. 더 성숙해지면 혼자 문제를 풀고 혼자 공부하는 게 편해져요. 그냥 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되면 폭발적으로 속도가 늘어요. 저희 어머님들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형아가 4학년, 5학년, 6학년 때 특별히 공부를 안 시켜서 그냥 자유롭고 편안하게 책만 읽으면서 지냈더니 그러니까 어떤 동생이 이제 어머님 오셔서 얘기해 주신 얘기였어요. 중학교 1학년 올라갔더니 엄마 나 학원 좀 보내주세요. 선행 좀 시켜주세요. 너 저 다른 친구 비해서 공부를 너무 안 한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머님 말씀이 요새 13시간씩 문제를 푼대요. 자기가 봐도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긴 하지만 너무 즐거워한다는 거죠. 여태까지 안 했던 공부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근데 이제 그 배경 안에 뭐가 있냐면 아이가 근본적으로 독해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공부를 갑자기 감당하고 올라가는 애들의 가장 큰 특징은 몸에 밴 좋은 습관과 뭔가를 읽을 때 허투루 읽지 않고 제대로 읽는 습관이 잡혀야 돼요. 근데 제대로라는 게 우리가 문제래. 뭔가 읽은 아이에게 자, 엄마한테 설명해봐. 뭐라, 이게 아니죠. 책을 좋아하고 책이 자꾸 놓여지는 환경에 놓여지다 보면 처음에는 건성을 읽었던 책도 집중해서 읽게 되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생각이 올라오거든요. 우리 아이들 너무 생물학적으로 커질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쏟아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어머니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아이가 힘을 받으려면 몸에 태도가 잘 배어 있어야 된다. 좋은 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거고 건성 대충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는 숙제를 해야 된다는 게 어떤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또는 학원을 간다거나 내가 뭔가 약속한 걸 지키는 습관들 이런 게 사실은 정말 더 중요하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화면이 막 넘어갔어요. 제가 잠깐 이걸 뭘 알려드리려고 했었냐면요.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최상위 수학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최상위 수학을 좋아할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간단하게 최상위 수학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최상위 수학이 크게 4가지 스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베이직 테스트, 그 다음에 메스토픽, 그 다음에 레벨업, 그 다음에 하이 레벨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상위 교재를 왜 좋아하시냐라고 한다면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다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한 거를 잘 마스터하면 그 과정에 필요한 걸 잘 배웠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최상위를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레벨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고 자꾸 화면이 확 넘어가네요. 첫 번째 단계는 베이직 테스트라고 하는데 얘가 정말 베이직한 문제 위주로 돼 있어요. 내용 설명도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복습 단계나 심화 단계로 만약에 여기를 선택하셨으면 숙제를 내줘도 본인이 풀만한 내용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번째 메스토픽 단계는 최상위 교재 핵심 주제가 여기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단원과 융합된 심화 문제들이 유형별로 잘 정리가 되는 편이고요. 한 6개 정도의 심화 유형이 잘 정리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페이지당 한 3개씩 문제가 배치되어 있는데 샘플 문제를 보고 아이가 밑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야 돼요. 근데 여기 되게 잘 되는 게 뭐냐면 그 예시 설명이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읽고 밑에 있는 유사 문제들 아이들이 풀어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요새는 스팀형 수학이라고 해서 실생활과 접목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려워요. 왜냐라고 한다면 만약 5학년의 아이들이 뭐 스팀형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이건 5학년 수학이 아닌 거고요. 5학년 수학만 있는 게 아니라 5학년 과학이나 5학년 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서 애들한테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에게 스팀형 문제는 조금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아이가 조금 더 학년이 올라가고 성장한 다음에 머리통이 좀 굵어진 다음에 하셔도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또 화면이 넘어갈까 봐 걱정되긴 하네요. 네, 넘어가네요. 네, 그 다음에 3단계는 레벨업 테스트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레벨업이 목적이라서 앞에서 배운 것들을 잘 풀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최상위 레벨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단원의 문제만 나오지 않고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 드렸죠. 문제를 풀다 보면 저절로 문제 해결 전략도 생긴다고. 최상위 3스텝이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다 주고 있어요. 풀려다 보면 단순히 얘가 앞에서 배운 것만으로 풀 수가 없겠는데 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이가 풀 수 있는 것들은 풀게 해주시고 안 되는 것들은 티칭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3번 이상을 봐도 모르는 것들은 설명해 주라고 말씀드린 거죠. 4번째는 하이레벨은 진짜 많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도 사실은 숙제를 안 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가 요 하이레벨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학원에서 수업용으로 끌고 나가기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라고 저희도 판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풀다 보면 이걸 초등학생이 풀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최상위 문제집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적으로 아주 쉬운 것부터 아주 어려운 것까지 한 문제집에 담고 있다 보니까 대치동 같은 경우 얘를 선행 심화 교재로 많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이 선행 심화 교재지 아이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뭔가 배운 적이 없는 문제라면 잘 배우면서 가야 되는데 이거를 너 스스로 해결해 라고 하시면서 던져주시면 아이 입장에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은 이게 제가 그 다음에 적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FAQ처럼 질문들을 제가 한 3가지 정도 정리해 봤었거든요. 어떤 문제를 오답해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어머님들이. 어머님들 중에 어떤 어머니 계시냐면 한 번만 틀렸던 모든 문제를 다 오답시켜 주신 어머님 계세요. 너무 잔인하세요. 왜냐면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를 잘못 읽었거나 잠깐 순간 방심한 사이에 그 문제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오답을 해서 경각심을 아니요 그러면 너무 많은 오답에 함몰돼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애들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딱 그 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너 번을 틀리는 바람에 엄마 설명을 들었거나 선생님 설명을 들은 문제 정도만 오답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가 가장 슬픈 건 뭐예요? 오답을 했는데도 다음번에 이 문제를 또 틀리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는 화를 내죠. 너 저번에 오답했는데 기억도 안 나고 했는데 애들은 이 오답을 하면서 자기 걸 정리하지 이걸 다 문제 유형을 암기하거나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걸 풀어봤던 경험 자체를 깊게 사주셔야 되지 오답을 했으니까 그 문제를 딱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물론 기억하면 물론 좋겠죠. 근데 그렇게 반쯤 내려놓고 계셔야 기억하는 아이가 기특해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선행을 나간다면 기본만 풀려도 되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심화를 꼭 같이 나가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같이 나간다는 의미가 최상위 정도 심화를 다 풀려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단원에 나오는 심화 문제도 경험해보게 해주셔야 돼요. 그냥 기본만 풀리면 되겠지만 넘어가실 게 아니라 심화를 어려워하더라도 우리 같이 고민해보자 라고 하시면서 이 단원에 이렇게까지 문제가 확장될 수 있다는 걸 그때 느끼게 안 해주시면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 계속 기본만 풀다가 나중에 심화 던지면 안 풀거나 못 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 늘 말씀드려요. 어머니 기본 100개를 푼다고 심화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심화는 자꾸 경험하고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심화를 꼭 같이 가주십사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미 사실 답을 말씀드린 거죠. 과정마다 기본 응용 심화 단계를 몇 개씩 풀고 가야 되냐고 많이 물으세요. 그래서 아이에게 막 한 5학년 1학기 뭐 이런 거를 한 3권 풀렸어요, 4권 풀렸어요 이러신 경우 되게 계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안타까워하세요. 아직도 선생님 틀릴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를 잘 골라서 잘 풀리시는 게 나아요. 아이가 감당할 만한 수준의 문제. 우리 아이는 아직까지 4, 5단계, 6, 7단계 문제는 어려운 것 같아요. 4, 5단계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라면 그런 문제집 한 권을 잘 끝내시고 넘어가셔도 충분해요. 굳이 여러 권을 풀리시려고 하지 마시길 제가 늘 초등 때 많이 부탁을 드려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죄송해요. 말이 너무 길어지고 있죠? 드릴 말씀이 많아서 그래요. 네, 오늘의 결론은 아까 제가 살짝 공개했었는데 제가 늘 어머님들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어떤 문제집을 풀어야지 아이가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는 없으니까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 훌륭한 장애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런 것처럼 좋은 문제집, 나쁜 문제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선택하셔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걸 잘 마스터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마지막에 제가 아까 로드맵 싫어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어머님들이 바라시는 게 그런 거거든요. 선생님 그래도 다 좋은 얘기는 알겠는데 당장 우리 애 공부시키려면 나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아까 드렸던 말씀드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학년 버전이 뭐냐면 제가 로드맵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라면 이렇게 시켜요 라고 하는 로드맵들을 잡아드려요 보통. 그래서 1학년 때는 저는 굳이 초등학교 1학년 교과를 다 풀려야 된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학년 끝나고 복습해서 문해길 정도 시켜주시고 연산 같은 것들을 꾸준히 학습지로 시켜주시면서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플라톤은 뭐냐면 기하 문제집이라고 하면 안 되지. 도형을 다루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요. 연산적인 것들은 실생활에서 많이 수학으로 접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도형은 우리 애가 레고도 많이 만들고 도형 되게 좋아할 것 같고 공간증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는데 갑자기 문제를 풀면 생각보다 잘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도형 문제집을 조금 어릴 때 풀려주시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았고 2학년쯤 됐을 때 문제 해결 전략 아까 사고력 문제집을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만약에 꼭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1031 인문 정도를 시키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가이드를 잡아드린 거고 우리 아이가 2학년 내도록 인문을 다 못 될 것 같으면 3학년 때 초급을 인문을 계속 연결해서 가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어머님들 중에는 인문 다 떼고 초급도 풀리고 그 다음도 풀리시고 하시는 경우들은 제가 이렇게 순서를 잡아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3학년 정도부터 디딤돌, 기본 응용 정도로 자기 본인 교과 과정 정도 시작하시는 것도 충분하다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전국 단위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에요. 꼭 대치동 기준은 아닌 거니까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학년 버전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저는 한 4학년 정도부터는 선행을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학기 시작 전에 4학년 수학 정도부터는 방학 때 선행을 조금씩 해주세요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가 뭐야 라고 한다면 4학년 교과과정부터 어려워요. 네. 1단원 큰 수부터 어렵기도 하지만 큰 수가 2단원 그 안에 곱셈과 나눗셈이나 이런 혼합계산들이 갑자기 3학년 때 배웠던 것보다 난이도가 확 증가해요. 그래서 4학년 정도부터는 학기 전 선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제가 이제 사고력 문제집도 쭉 라인 잡아놓은 거는 이렇게 가시는 게 괜찮다는 거지 이거 꼭 하시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4학년도 마치고 심화들을 같이 복습을 해주시는 것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 드리고요. 5, 6학년 정도 되면 중등 선행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6학년 정도까지는 중등을 뭔가 시작을 하시는 어떤 마지노선을 6학년 때는 시켜주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연산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거 이제 답이 여기 나와요. 언제까지 연산해요? 라고 물으시면 중학교 혼합계산 연산이 마스터 될 때까지. 그러니까 아까 홍성희 원장님 수업해 주셨던 플러스 마이너스 음수 계산 이런 것들 있죠? 문자식이라든지 이런 계산까지는 마스터 해놓고 나서 스탑하시면 그 다음 거부터는 중학교 1학년과 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3프로 올림피아드 과정도 꼭 반드시 해야 되나 물으시면 꼭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5, 6학년 심화 과정을 풀다 보면 대부분 다 나오는 문제들이 많아요. 거기에도 겹치는 것들이. 그래서 이 정도로만 가이드 잡고 진행하셔도 아이들하고 어떤 나중에 중학생에 올라가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초등과정을 어느 정도 했냐 아니냐의 어떤 판단 기준을 봤을 때 이 정도 무난하리라 보고요. 제가 6학년 때 중등을 꼭 시작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중학생이 너무 바빠요. 고등학생은 더 바쁘고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중등 선행을 조금이라도 해놓지 않고 중학교 올라가면 속도가 빨라지는 속도들에서 뭔가 아이들이 공부 따라잡는 것도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사춘기가 와 계시죠, 그때. 그러니까 많이 공부들을 좀 소홀히 하거나 친구들을 좋아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때부터는 중등들을 계속 해주시면서 끌고 가시는 게 좀 필요해요. 근데 이때부터는 사실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5학년 과정 정도부터는 본인이 끼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학원에 보내주시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뭐 저희 지금 김포 메스몽 홍보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도 제가 항상 가르쳐보고 5, 6학년 정도 되면 자아가 생기고 지금도 물론 어린 친구들 다 자아가 있긴 한데 뚜렷하게 자기 선호도가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더 이상 어머님하고 공부하는 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엄마, 아들, 딸 관계였어도 좀 외부 자극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타인들하고 접촉하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그쯤부터는 학원을 보내주시다 많이 부탁을 드리는 편이고요. 네, 이로써 제 긴 강의가 네, 문제집 고르고 마스터 하는 것까지 다 진행이 됐고요. 네, 다음 주에는 제가 대전에 가서 초등 때 만나는 수학 언덕 5가지에 대한 얘기 드릴 건데 정말 긴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얘기가 덜 끝난 것 같은 이 기분은 뭘까요? 네. 네, 나중에도 저희가 계속 요번에 이렇게 투어 다닌 거 말고요. 부모님들께 뭔가 알려드리면 좋을 만한 좋은 수학 주제들을 가지고 유튜브로도 계속 장기적으로 만나뵈려고 계획 세우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도 종종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긴 이야기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